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추석 보름달 보면서 어떤 소원 비실 생각이세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프지 말자. 제발 아프지 말자. 아프더라도 응급실 갈 만큼은 아프지 말자. 그런데 아파도 상관없다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국회의원 아닐까요? 아파서 들어 누워도 1,100만 원이 넘는 세비가 따박따박 들어오고요. 거기에 더해서 뭘 잘했다고 이번 추석 상여금도, 자 놀라지 마세요, 424만 원이나 이미 받았답니다. 이래서 기를 쓰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나 봅니다. 9월 13일 금요일 추석 연휴 하루 전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한라산을 걷는 수상한 사람, 아니 한라산에 무슨 간첩이라도 나타난 겁니까, 김묘성 기자님? 간첩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에? 지난 7월 11일 오전입니다. 한 시민이요, 한라 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고 있는 40대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나 봐요. 그리고 오전 8시 20분쯤이 돼서는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경찰이 이 남성을 발견하고 네. 긴급 체포합니다. 에? 상황이 일단 수상하죠. 그리고 검거 당시에 남성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뭔가 지금 퍼즐 조각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 긴급 체포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어나면 풀숲이다. 이 단어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의 전날 행적을 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허. 일단 이 사람이 검거된 시간으로부터 13시간 40분 전인 전날 저녁 6시 40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날 저녁에요. 한라산으로 넘어가는 그 516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유명한 도로 있죠, 네네. 네, 이 사고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인데요. 앞차 잘 보시면요. 앞차 맞은편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요. 앞차를 충돌합니다. 어머나. 아이고. 그대로 박았죠. 네. 그리고는 피해 차량에서는요. 운전자가 내리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 검은색 차량은 그대로 도주를 합니다. 어머나. 그 뒤에 이 검은 차량 또 한 번 중앙선을 침범해서요. 이번에는 맞은편 차량 버스와 충돌을 했습니다. 세상에. 네, 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고요. 정말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부서진 승용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숲속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 내뺀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 다쳤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 사고 처음부터 다시 좀 꼼꼼하게 말씀을 그럴까요? 드리면요. 네네. 지난 7월 10일 저녁 6시 40분쯤에 한라산 성판앞 탐방 안내소 부근 516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하. 처음에 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 마주오던 차량을 부딪혔고요. 이 승용차만 부딪힌 게 아니라 요대목이에요. 맞습니다. 네. SUV 차량을 또 잇따라 2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아하. 사고 충격으로 SUV 차량이 뒤로 밀리게 됐는데요. 그 차량 때문에 또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 아하. 차량이 또 추돌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본인이 내렸느냐? 아닙니다. 사고를 내고 잠시 멈칫하더니 본인 차도 앞 범퍼가 상당히 손상이 됐는데 그대로 도주를 이게 몹쓸인간 차인가 보다. 이게 찌그러진 거, 심하게 찌그러진 거네. 그런데 또 주행을 하다가 다시 한번 중앙선을 침범해서는요. 마주오던 간선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버스에는 승객분들이 타고 계시잖아요. 아하. 운전기사와 승객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어머나. 이송될 정도로 그 충격파가 상당히 컸고 2차 사고를 내서야 그 사람이 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렸는데요.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숲으로 도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나.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상착의 등이 어떻게 발각이 되냐? 네. 이 신고를 한 시민은 그 당시에 사고를 목격했던 사람인데요. 아하. 신고자가 사고 직후에 봤더니 이 가해 운전자가 내려서는 바로 뭐 잽싸게 도망을 갔다기보다는 담배를 피우고 풀숲에
앉아 있는 모습을 뭐라고요?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가만히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구호 조치도 안 했다고요? 그렇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인상착의 그대로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과 13시간 40분 만에 붙잡힌 겁니다. 아니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구호 조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풀숲에 앉아서 사고지 낸 다음에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다가 그다음에 한라산으로 도망쳐요. 안진용 기자님. 13시간 40분을 도주한 이 남성, 조사해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6년 전 이미 2018년에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허허. 자, 근데 이 남성 검거 당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뭔데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 네. 사고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난다. 하하. 선택적으로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 한참 후에 말을 바꿨습니다.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4잔에서 5잔을 마신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디서 발뺌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저 정도의 인사불성 지금 중앙선거 침범할 정도의 사고를 냈다면 최은영 변호사님 점심이든 언제 퍼먹은 술인지 모르겠지만 소주 넉 잔, 5잔은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황당한 것은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4시간 이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더니 혈중 알코올량도 0, 제로가 나온 겁니다. 이거 몹쓸 인간이 이게 진짜. 한라산 등산, 숙취에서의 굉장히 좋은 겁니까? 아하. 14시간 등산을 했더니만 그런지 간이 깨끗해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도주했는 것은 본인이 사실은 음주해서 운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주했던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허,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가수 김호중이라는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가지고 사고 내고 그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뭐 저 구리에 있는 호텔인지 뭐든지 숙박업소로 도망가더니 이 사람은 한라산으로 도망가 그 차이만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현장을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객관적으로 진단이 나와야 돼요. 그래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에 수치가 없더라도 나중에 측정을 해서 역산해가지고 아 그러면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 정도 술을 마셨구나라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치가 최소한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남성은 0이 나왔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게 돼서요.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대신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하. 이 남성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고 다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징역 5년이 필요하다라면서 5년 구형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남성 측의 변호인은 일단 사고가 난 당일에 비가 내려와서 비가 와서 일을 못하게 됐고 그러다가 식사를 하면서 반줄하고 2차 노래방까지 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맥주를 마신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택시를 타고 본인의 차가 있는 데까지 갔다. 아마 이게 바로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뭐 잘못을 뉘우치지 않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너무나 그 사고가 크게 나서 놀라서 현장을 이탈했던 거다. 본인도 숲에서 실신했다 깨어났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입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에요. 사고 당일날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있는 또는 집에 돌아가서 발 닦고 다 지금 마음을 경건하거나 책 보거나 일을 준비하거나 날씨가 맑을 때 일 나갔을 때 어떻게 할지 준비하거나 계획해야지. 그런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니까 식당 가서 술을 마셨다. 그러고 나서 음주운전을 한다. 아니, 최은영 변호사님, 지금 검찰은 5년을 구형했어요. 근데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는 14시간 지나서 0이 나왔다 치지만 이 인간이 어디서 술집에서 먹었는가 그 식당이 만약에 탁 트인 공간 홀에서 먹었다면 CCTV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병을 먹었는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CCTV를 확인해서 아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술을 먹은 사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술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죠. 이 법이 그래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으로 실형 5년을 선고했는 것은 아하. 굉장히 높은 중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대법원 양형 규정을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자백하고 또 합의가 한다고 하면은 뭐 1년 전후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집행유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5년형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살인 미수 뭐 그 정도의 어떤 그 1심 어떻게 뭐 선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양형 이유가 보면은 굉장히 좀 엄중합니다. 어허. 음주 무면허 사고. 본인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무면허 사건을 인정하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네. 그리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한 번이 아니고 잇따라 낸 뒤 도주해가지고 음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붙잡혔다. 네. 이런 취지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죄질이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합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하.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적어도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라는 점을 고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 5년은 상당히 높은 어떻게 보면 중형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인간이 5년 동안 교도소에서 반성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5년 뒤에 개과천선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닷새간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들뜰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닷새간의 추석 가족들한테 내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답답하신 분들, 근데 이 내용 들으시면요 천불이 나실 수도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이 본격적인 얘기 전에 실제로 사람들이 추석 상에 얼마나 받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제 지인 중에서는 참 슬프게도 일하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왜냐면 쉬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하. 가만히 숨만 쉴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경기 침체,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있죠. 그렇죠. 게다가 1년에 2번 있는 명절이지만 만날 때마다 용돈을 드려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도 있고 조카들 만나면요 요즘 10,000원 주면 인상 쓰더라고요 진짜.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네. 지갑 사정이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추석 때 따로 쓸 수 있는 정기급여 외돈, 상여금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받는다라고 한 비중은 3.5명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10명 중 4명은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나마 받는 사람 3.5명은 평균적으로 83.8만 원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요. 또 뭐 받는 분을 또 저희가 뭐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회사 사정은 넉넉해서 뭐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김묘성 기자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물가도 치솟기다 보니까 추석 연휴 닷새가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니에요. 닷새에 쉴수록 찾아뵐 때도 많으니까 돈 나갈 때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들의 추석 휴가비가 공개가 돼서 논란입니다. 네? 먼저 액수를 말씀드릴게요. 네. 424만 7,940원. 이게 추석 휴가비라고 합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인데요. 뭐라고요 진짜? 네, 그런데요. 설과 추석 각각 지급되는 거예요. 뭐? 각각 424만 원 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총 849만 원이 넘는 돈을 명절 휴가비로 받게 되는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요. 또 이렇게 지급하는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뭔데요? 국회의원 연봉을 봤을 때 새해 전 약 1억 5,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월별로 따지면 월별 그 일반 수당이 7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요, 보니까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보니까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하. 그거를 적용한 겁니다. 길을 쓰고 그래서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4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어떤 뭐 성과, 그러니까 출석률이라든지 법안 발의수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 300명에게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물가가 오르니까 또 국회의원들끼리는 물가가 오르는데 우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올리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물가 반영 잘하네요.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님, 424만 원을 명절 휴가비란 참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이 명세서네요.
명절 휴가비로 424만 원. 지금 시청자분들은 나 이번 추석 연휴 때 40만 원, 30만 원, 40만 원만 있어 좋겠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20대 작년 평균 임금이 287만 원, 30대 평균 임금이 351만 원, 그리고 40대 평균이 되니까 435만 원으로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받은 명절 떡값하고 같다고 합니다. 야, 이게 누구는 정말 열심히 40대까지 정말 빡세게 일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을 때 연봉이 월급이 한 400만 원 정도인데 네. 그만큼을 추석하고 설날 떡값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네. 떡값. 와,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리꾼들 반응도 그래요. 실제 지금 비난 일색이 많아요. 보세요. 제발 받는 만큼 일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담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법 하잖아요, 진짜. 네, 저도 실제 이제 기사의 댓글들을 좀 봤는데요. 제발 받는 만큼 일했으면 좋겠다라든지요. 나는 4만 원도 못 받는데 400만 원이라니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맞아요. 추석에 돈 나갈 생각하니까 정말 걱정부터 앞선다라고도 했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고향길을 포기하신 분도 많아요,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명절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도 많은데 맞아요. 의원들이 또 이렇게 명절 떡값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러던 와중에요. 한 의원이 SNS에 이와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이게 어허.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왜요? 일단 글의 요는요. 돈 들어왔고 이걸 좀 나누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424만 원 일단 각 300명 의원 통장 일단 꽂혔어요, 지금? 이미 꽂힌 네, 거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일단 이 글을 올린 사람은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입니다. 아.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네. 명절 휴가비 들어왔네요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 좀 마음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글이 이슈가 된 거는요. 일단 첫 번째 나눈다고 하니까 또 이슈가 됐지만요. 네. 사실 현역 의원이 명절 휴가비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사실 밝히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네. 이례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이슈가 됐는데요. 일단 김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받은 명절 휴가비의 반 정도를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저 424만 원도 지금 김미애 의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누겠다는데 또 300명 마음이 다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의원들은 아니 424만 원 갖고 닷새 연휴 때 어떻게 하라고 진짜 좀 더 올립시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요. 받는 만큼 제대로 일합시다. 여야 할 거 없이요. 뭘 했습니까 그동안? 22대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35년째 뛴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뚝딱이 아빠. 아하 김효경 선생님. 뭔지 뚝딱뚝딱 잘 만들어서 뚝딱이 아빠예요? 뚝딱뚝딱 잘 만들어서 뚝딱이 아빠 아니고요. 또 어디간가 고장나서 뚝딱거린다라고 해서 그 뚝딱이 아빠도 아닙니다. 바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했을 때 그 마법 같은 주문 같은 그 마법 주문 같은 뚝딱에서 나온 뚝딱이 아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로 코미디언 김종석 씨 이야기예요. 이분요. 어머 기억해요. 네. 네, 뚝딱이 아빠니까 뚝딱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뚝딱이는 도깨비인데 아하. 이 뚝딱이가 딩동댕 유치원에 입학한 게 벌써 1996년이더라고요. 어머나. 현실 나이로 따지면 벌써 꽤 성장을 했을 텐데 어머나. 이 탄생 배경이 또 있습니다. 좋은 아빠 나와라, 자상한 엄마 나와라, 뚝딱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네. 뭔가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뚝딱이가 탄생을 했고 야. 그렇게 뚝딱이 아빠로 살고 있는 김종석 씨의 근황이 오랜만에 또 대중들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야 그래요. 뚝딱이 아빠. 김종석 씨 하면 또 트레이드마크가 아까도 보셨지만 이 동그란 안경. 굉장히 어때요 좀 지적보다는 지적일 수도 있지만 지적보다 좀 만물박사 느낌도 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뚝딱이도 세월이 흘러서 훌쩍 커서 졸업도 하고 이제 아빠도 뭔가 휴식을 취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뚝딱 뚱뚱한 뚝딱이네 가 수리수리 뚝딱뚝딱 뚝딱이네 집
그때 당시는 뭐 인기가 대단했죠. 시청률도 뭐 굉장히 높았고 땀이 한편으로 땀이 차기 때문에 옷이 착착 달라붙어요. 아, 이게 땀이 얼마나 나는지 옷 벗는 것도 진짜 이 여간 버거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시청률 얘기하고 뭐 그래 아니 김종석 씨가 어디 TV에도 나오고 저 프로그램 TV 나오는 거예요? 저 프로그램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올해 나이가 65이거든요. 어머나. 이 프로그램 벌써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자, 그러면서 지금 아직도 손에는 저렇게 고양이장과 귀에는 도깨비기를 계속 꼽고 있고요. 이런 차림으로 지금까지도 무려 3시간 정도 무대에서 쉬지 않고 뛰면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 있습니다. 지금도 3시간 넘게 무대를 오른다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머나. 교육방송의 그야말로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팽수, 뿡뿡이 유명하지만 네. 원조 초통력은 바로 저 김종석 씨의 뚝딱이 아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힘에 좀 붙일 때도 있겠죠. 의상을 입고 벗을 때 저렇게 땀에 절어서 옷을 벗기가 힘들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석 씨는 얘기를 합니다. 다들 이제 나이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도 도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허. 사실 생각해 보면은 30년 전에 김종석 씨를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아빠가 돼서 그 자녀들이 어머나. 뚝딱이 아빠를 여전히 보고 어머나, 있다는 어머나. 얘기거든요. 네. 분명 김종석 씨는 나이를 먹지만 뚝딱이 아빠는 나이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제가 기억나는 게 저도 아들 데리고 그 번개맨 보러 간 게 있는데, 근데 번개맨도 세월에 흐르니까 번개맨의 주인공도 막 세대 교체하던데, 아니 너무 혼자 독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35년째 뚝딱이 아빠는 그대로입니다. 이 김종석 코미디언 그대로 이 뚝딱이 아빠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아직도 현역으로 쓰고 있으니까 아이들 부모님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빛바랜 사진을 한 장 꺼내면서 아 선생님 이거 옛날 사진이십니다 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쬐끄만 애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뚝딱이 아빠에 대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야. 김종석 씨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한 세대를 넘어 2세대 동안 아이들 그리고 그 엄마 아빠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라는 야. 생각에 뿌듯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한 세대 2세대를 넘어서 3세대 새로운 3세대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60이 넘은 나이에도 지금 3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3시간 넘게 무대에 선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아니 그렇다면 공연이 없는 날에는 이제 60도 넘고 하셨으니까 댁에서 좀 편하게 쉬시겠죠,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좀 쉴 법도 한데요. 공연 없는 날, 그러니까 무대에 서지 않는 날은요. 또 다른 일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출근 연애? 아유, 안녕하세요. 가게는 3개 있어요. 3개. 여기가 이제 2번째. 이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이게 K-팝, K-무비, K-커피, K-브레드 한번 해보자. 한국 커피를 미국에 심어보고 한국 빵을 미국에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면서 생긴 빚이 그 빚이 좀 커졌어요. 예. 너무너무 힘들었고 가슴이 아팠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애들도 너무너무 당신 사랑하고 아빠 열심히 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남들 쉴 나이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또 실패도 딛고 일어나서 아이들한테 교훈처럼 남겨주는 그런 거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보니까 저 자리에 오기까지 꼭 순탄치만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들과의 좀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사랑은 가족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행복하신 분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배우로서의 천직을 35년째 같은 자리를 하고 있고. 야, 그리고 빵도 같이 파는 카페를 3개나 운영해 지금 대박 사건. 경기도 지역에서 커피하고 빵, 베이커리를 하는 카페를 3곳이나 하고 있다고 야. 하는데요.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주유소도 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이네요. 그리고 네. 또 교육 사업을 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치원도 했다라고 어머나, 하는데요. 그래요?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는 지금
K커피, K브레드라고 하면서 한국뿐만 아니고 이게 미국에도 한국의 커피를 한번 팔아보자 하고 했는데 사업이 그때는 조금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사업은 좀 접으신 것 같고 네. 한국, 특히 경기도에서 큰 지금 베이커리 샵을 3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본인의 사업과 지금 하시는 또 배우로서의 역할 둘 다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 같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중절모를 쓰고 커피를 직접 내리는 모습이 참 멋져 보입니다. 이 오랜만에 근황 들려주신 김종석 씨 앞으로의 이 삶도 멋진 삶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꿈도 계속 전해주시고요. 아니 아까 국회의원 떡값 얘기했는데 지금 수영 강사 떡값은 또 무슨 얘기인가요, 김묘성 기자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아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수영장 떡값 내래. 네? 라고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수영장에 제목이에요. 수영하지 무슨 떡을 팔아요? 아, 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습비가 주 4회 이제 강습을 해서 한 달에 25만 원씩을 내고 있네요. 강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쉬고 수영장 정기 휴무로 또 2번 쉬고 이번 추석에는 싹 다 운영을 안 한다더라. 아이고. 강습비도 아까워 죽겠는데 무슨 떡값이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한 달 수강료는 다 내놨는데 이래서 쉬고 빨간 날 쉬고 이래저래 다 쉬고 난 별로 수영도 못했는데 지금 그럴까요? 근데 떡값이 웬 말이에요, 안진용 기자님? 저 어릴 때 할머니한테 떡값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예, 명절 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좀 챙겨주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사연자의 얘기를 들어봐도 왕고 할머니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왕고는 그 수영장에서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왕고참 할머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이 개인적으로 와서 선생님께 떡값을 드리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여성 이미 이 수영장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단체 대화방에 초대가 된 거죠. 어머나? 여기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선 연락을 했을까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번에 강사가 수영 자세 찍어준다고 핸드폰 가져오려고 했을 때 그때 번호 교환을 했는데 아마도 그때 이 번호가 외부에도 알려진 것 같다. 아이고. 이렇게 초대될 줄 몰랐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얼굴 진짜 잘 그리셨어요. 저 사연자분의 얼굴 보세요. 마뜩지 않잖아요. 뭐야? 나 지금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떡값이냐? 지금 정말로 얼굴이 지금 일그러져 있어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그 초대받고 싶지 않은 단체방에 쑥 들어가 버렸는데 그 단체방에 누가 뭐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반갑지 않은 글을 맞닥뜨리게 된 건데요. 아까 왕고참 그 수강생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네. 저는 2년차 고인물 아무개입니다. 네. 매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떡값으로 성의를 표하고 있어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성심성의껏 송금해 주시면 정산해서 단톡방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께 20만 원 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글쓴이는 상당히 맞닥차는데 거기 단체 방에 있는 수강생들은 네. 송금했습니다. 계속 올리더라는 겁니다. 성금에서 끄덕! 성금에서 끄덕! 성금에서 끄덕! 끄덕! 보냈으면 끄덕! 막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그런데 이 사연자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장윤 변호사님? 일단 나도 떡값을 내야 되냐는 게 가장 큰 고민인 건데요. 일단 이분은 강사분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라는 아하. 거예요. 이렇게 별도의 선물을 챙겨드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 네. 그 수영장에 다니는 것도 강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인근에 이만한 수영장이 없어서 다니는 부분이 더 큰데 맞아요. 아니 이 수강료 자체도 싼 값이 아닌데 추가로 막 2만 원까지 더 내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인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내가 수강생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건 사실 큰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네. 내가 돈을 안 낸 거를 이 강사분이 알게 되면 이거 나한테 나중에 수강해줄 때 소홀히 해주는 거 아니냐 이게 더 걱정된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진짜 이게 좀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담 아나운서 진짜 떡값을 안 내면 나중에 그 수영 강사한테 불이익 당하고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있나 봅니다. 어머나?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수영장을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수영을 다니던 친구는 10,000원씩 걷더래요. 어머. 그래서 본인은 안 내겠다 그랬더니 약간 좀 눈초리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명절 전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너무 세상에. 눈치가 보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 전에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자는 떡값을 내자가 아니라
떡값 같은 거 내지 말라고요. 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수영장에서 이제 문자가 왔다고 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 수영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약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 수영장 뭐 떡값, 텃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실제 텃세가 좀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샤워실을 뭐 본인들끼리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줘가지고요. 자기네들끼리 먼저 샤워하게 한다든지 아이고. 드라이기도 본인이 쓰고 그 다음에 떡값 낸 사람들끼리만 드라이기를 바로바로 이제 어머나? 연결해줘서 먼저 쓰게 한다든지 이런 텃세들이 좀 있다는 하소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야, 물론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수영장은 안 그래요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이런 상황이 된 게 엄연한 현실이다 보니까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 분들의 반응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왕고 할머니한테는 그 수영 강사가 이명웅 아니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이돌처럼 이게 떠받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할머니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재미있는 것은 수영을 공짜로 배우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떡값이냐 하는 그렇죠. 그런 공짜-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수강료 만만치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월 2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죠. 하면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얼마 한다고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이거 10,000원이면 특히 나한테 적은 돈 아닌데 이거 내는 거 정말 아깝다 그런 반응도 네. 있었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쏙 마음에 들어가는 건데 네. 선물 주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주지 왜 돈 모아가지고 생색은 혼자 내냐고 이런 반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뭔가 단체 생활, 이 동호회 생활이든 뭐든 이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뭔가 내 마음이 이 맞득치 않으면 그걸 또 강제하는 문화는 조금 이제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따르면 더더욱 안 될 거예요. 그런 문화 정말 없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오늘도 진짜 낮에 아까 점심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안진용 기자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같이 간 친구가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빨까 막 그러던데 진짜 너무 더워요 진짜.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열풍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 중에서도요. K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네? 지난 1992년 출시돼서 벌써 32도를 맞은 이 빙그레 멜론 맛 아이스크림인데 딱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연두색 그 사각형으로 된 아이스크림. 맞아, 그 맞아. 아이스크림을 얘기를 하는 그거는 겁니다. 그냥 배워 먹으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침 묻혀서 계속 돌려 먹어야 돼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초등학교 출시돼서 굉장히 많이 사 먹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고급 고급 과일이었거든요, 멜론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했었고 이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1995년은 미국 하와이로 수출이 됐는데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아예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웠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연간 1,800만 개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 자, 그리고 왜 네. 불가능한다는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존에서 난로 팔고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팔고. 맞아요. 자, 근데 러시아 굉장히 춥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러시아에서도 이 멜론맛 아이스크림 열풍이 불어서 어머나? 현지에 전용 냉동고가 생겼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거든요. 예. 자, 근데 왜 산이 높다 보면은 골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아하. 이렇게 인기가 높다 보니까는 바로 이 아이스크림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저희 아들 녀석이 메로나 정말 광팬일 정도로 막 저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아니 이 잘 나가는 메로나가 김묘성 기자님 왜 법정에 서게 됐다는 걸까요? 바로 포장지 때문이었는데요. 사진을 제가 2장을 준비했습니다. 비교를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이 이제 나올 겁니다. 아직 아닌가요? 네, 나옵니다, 이제. 히스토리는 네. 꽤나 깊은데요. 네, 왼쪽 사진은요. 빙그레 메로나입니다. 1992년 빙그레에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네. 오른쪽은요. 2014년 서주에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두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보이세요? 좀 비슷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밑에 네. 김묘성 기자님 빙그레 메로나 서주 메론바 이거 지우고 위에 것만 놓으면 시청자분들 구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빙그레는요. 서주가 이 멜론맛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따라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법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네.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걸 제기를 했어요. 빙그레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포장 껍질이 문제인데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고 아하. 가운데는 옅은 색으로 이루어진 게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구조나 어떤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아. 거죠. 그리고 또 두 제품 모두 좌우로
멜론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성도 비슷하다. 아하. 게다가 네모 반듯한 글씨체를 또 사용하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 빙그레 입장에서는 이 차별화된 포장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됐고 또 이것은 투자와 어떤 노력으로 만든 성과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하. 저게 요즘은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도 많더라고요. 저게 들어가 있을 때 막 빨리 사오라고 했을 때 저게 만약에 어떤 게 빙그레고 어떤 게 서주에서 만든 걸 모를 것 같은데 이담 아나운서 이게 근데 이 두 업체의 분쟁이 뭐 처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두 회사 법적 공방 처음 아니고요. 심지어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짜요? 2005년, 어머나. 19년 전이죠. 빙그레가요. 효자원이라고 이제 서주의 전신이 효자원이었는데 효자원을 상대로 몇 가지 제품으로 이제 연이어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는 메론 맛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요거트 맛, 뭐 팥 들어간 아이스크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재판부가요. 멜론 맛 아이스크림의 경우에 대해서는 멜론 맛 포장의 초록색 사용은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해서요. 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저기 뭐냐 서주의 전신 효자원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쪽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머나, 멜로마 포장의 초록색 사용은 일반적이다. 소송 기각되다. 아니 그러면 그때가 19년 전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소송 때는 장유면 네. 혹시 법적 판단이 달라졌을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허. 이번에도 법정에서 승리한 것은 후발주자인 서주였는데요. 어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그 포장지 껍질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쉽게 풀어서 보면 메로나의 껍질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빙그레 메로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특정 브랜드의 가방을 봤을 때 이건 어느 상표 어느 가방이지 이 정도가 돼야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그 정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품의 어떤 포장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각각 개인들이 색깔은 자유롭게 그 지정을 할 수 있는 거다. 특히나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메론이라는 이런 어떤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색깔도 이제 연두색과 초록색 중에서 그 정도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빙그레만 쓸 수 있도록 판단하는 것은 이게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물론 빙그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식품은 맛으로 승부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아하. 구별이 안 되죠. 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 지금 그 빙그레 이 메로나가 워낙 유명하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딱 보면은 그 상품 이름 메로나라는 이름에 꽂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식별력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 이외에 우리 그 변호사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른바 루이비 통닭 사건. 아하. 이게 그 말은 통닭이라고 하지만 앞에는 유명한 또 그렇죠. 그 명품 메이커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또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는 또 원작의 어떤 명품 브랜드를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요? 지금 아마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은 아마 피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브랜드 전략인데 네. 최초의 특허청에 상표, 상호 같은 거를 제대로 등록해주고 하는 그런 전략, 브랜드 전략 아마 그 변호사나 이 법률 전문가들한테 기업이 잘 맡겨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꼭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후발주자 업체에서는 잘 나가는 원조 업체를 따라하려는 마음이 인지상정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후발주자들이 독자적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좀 개발하도록 노력을 더 배가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